출발 새 아침.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기분 좋은 화요일, 활기 넘치는 화요일입니다. 심리학에서는요, 상황을 바꾸기 힘들면 자기를 바꾸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내가 어찌할 수 없고 통제불능인 상황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오히려 그 상황을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을 바꾸거나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좋은 점을 찾아내면서 긍정 마인드를 기르라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고 우울하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요즘이지만 지금부터 한번 해볼까요? 우선 저는 식구들과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어서 행복하고요. 좀 더 차분하게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은 존재한다는 말처럼 오늘 하루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3가지만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생각보다 무지무지 많을 겁니다. 따뜻하고 성직적인 보통 사람들이 즐겨 듣는 YTR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막히는 출근길, 뉴스엔 급행 열차를 타라. 헬마 뉴스. 매일 아침 청취자 여러분의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헬마 뉴스 함께하겠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네, 오늘 비도 좀 추적추적 오는데요. 네. 첫 번째 소식은 뭡니까? 오늘은 제가 이제 한편 시리즈로 이제 전 세계 코로나19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시리즈요? 예. 이게 뭔가요? 일단 우리 경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확산세가 지금 또렷하게 꺾이는 분위기고요. 네. 어제 국내 확진자가 165명 증가했는데 이제 드디어 100명대의 증가세로 떨어졌습니다. 지역 감염 확산 초기에 이제 신천지 신도들 중심으로 집중 조사를 먼저 했는데 그 결과 이제 하루에 수백 명씩 폭증하던 시기가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신천지 검사가 대부분 끝나면서 산발적인 지역 감염으로 지금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아직까지는 고비를 넘긴 게 아니라서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이긴 하지만 그 초반에 무섭게 오르던 기세에 비하면 이제 분위기 자체는 조금 전환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달 28일에 막 900명 이렇게 넘어가던 거에 이제는 사실은 100명대로 떨어졌군요. 예, 많이 꺾인 거죠. 네. 그런데 한편입니다. 이제 이탈리아는 어떤지 한번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제가 2주 전에 그 전 세계적 유행의 전조가 지금 이탈리아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상 지금 이탈리아는 전시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혼란도 커지고 있는데 이 확진자 전체 숫자는 1만 명에 지금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만 명이요? 예, 9천여 명이 넘어선 상태고 사망자만 해도 벌써 400명을 넘었습니다. 네. 지금 뭐 중국의 이은 완전한 팬데믹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게다가 이제 동부와 북부의 15개 지역을 완전 봉쇄한 상태인데 식당 영업도 이제 오후 6시로 제한이 됐고요. 이탈리아 전역의 그 가톨릭 미사도 일시 중단이 됐습니다. 이탈리아 국민 스포츠인 프로축구 리그 무관중 상태로 열리고 있는 거고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이탈리아가 그 통일 왕국 이후에 그 초유의 사태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상황이 좀 진정될 것 같습니까? 어때요? 지금 북부 지역은 의료 시스템 자체가 이미 붕괴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북부 롬바르디아 주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중환자실 자체가 좀 부족해가지고 네. 환자들이 일부 이제 병원 복도나 수술실 같은데 이제 임시로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예, 롬바르디아 지역의 한 의사 인터뷰를 보니까 전시처럼 환자 중에서 누구를 치료하고 누구를 그냥 놔둘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다. 와. 그러니까 이제 일부의 희생을 감수해야 될 정도다.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고 게다가 이제 교도소에서는 폭동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지니까 네. 가족들 면회를 지금 일시적으로 중단을 했더니 죄수들이 안에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폭동이 일어난 결과로 교도소 자체가 이제 점거당하는 그런 사태가 지금 펼쳐질 정도로 지금 아수라장이다. 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력으로 진압을 해서 좀 해결하긴 했다지만 예.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군요. 예. 자, 그러면요. 이런 상황에서 또 주요 정치인들도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그렇습니다. 이란하고 굉장히 좀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네. 주요 정치 인사들이 이제 속속 감염이 확인되면서 이제 지도 체계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연립정부를 이끌고 있는 중도 좌파 성향의 이제 민주당 대표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네. 피에몬테 주지사 그리고 이제 군 참모총장도 감염 사실이 확인된 상태입니다. 거의 전방위로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이탈리아가 빨리 좀 수습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탈리아 왜 이러죠? 사실은 초창기부터 막 외국인들 못 들어오게 하기도 하고 여러 예. 가지 좀 공격적인 방어 태세를 갖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참 우리나라랑 대비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시간을 벌었으면은 그만큼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시간을 그냥 무력하게 지나보낸 게 아닌가 이런 상황이 걱정이 되는 실정입니다. 네, 어쨌든 하루빨리 이탈리아 사태도 좀 진정됐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뭡니까? 자, 한편 일본에서는 시리즈로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예, 일본 시즈오카 현의 현 의원이 마스크를 인터넷에서 고가로 팔다가 걸려가지고 어제 사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의원이 마스크를 비싸게 팔다가 걸렸다고요? 예, 지방 의원이 자기가 경영하는 이제 무역 상사에서 수년 전에 사들여놨던 재고 그 마스크를 네. 이 부족 사태가 펼쳐지니까 잽싸게 인터넷 경매에 내놓은 겁니다. 와. 그래가지고 한 세트당 2,000장짜리를 지난달 중순부터 무려 40차례 이상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 이제 판매를 했는데 한 세트당 10만 엔씩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돈으로 한 11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네. 다른 물건이 지금 비싸게 팔리는 상태에서도 40만 엔 정도를 하는 거니까 그 와중에도 몇 배나 되는 이제 폭리를 취하신 겁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근데 왜 이런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지금 일본에서도 이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데 그 와중에 유권자들을 상대로 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뭐라고 했냐면 나는 경매를 붙인 거기 때문에 시장 경제에 맞춰서 시장에 맡긴 거다. 네. 문제 없다. 이제 이렇게 항변을 하다가 계속 이제 비판이 이어지니까 이제 사과 기자회견까지 하게 된 건데 일본 정부가 마스크 사재기를 하지 말라 하면서 이제 인터넷 경매 사업자들한테 경매는 좀 하지 마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와중에 지방 의원까지 나서서 이거를 무시하고 나선 이런 상황인 겁니다. 야, 국민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한 이 상황에서 난 한몫 보겠다 이런 나쁜 마음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뭐 그 와중에 일본에서는 그 가구당 마스크를 40장씩 돌리고 있다, 배포하고 있다 이런 이제 얘기가 우리나라에 전해져가지고 정말 40장씩 준대요, 그대로 공짜로? 그러니까요. 우리는 뭐 2장씩 뭐 오부제 시행하고 있는데 일본은 네. 대단하다 이런 식의 이제 뉴스가 퍼졌는데 가짜 뉴스가 퍼졌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명백한 가짜 뉴스였고요. 아, 일본 후생 노동성의 원자료를 찾아보니까 배포 대상이 일본 전체가 일단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 현재 비상사태가 선포된 홋카이도 그 중에서도 일부 지역, 이 2개 지역에 대해서만 집중 감염이 된 그 지역만 이제 배포를 한다는 계획인 건데. 그러니까 40장씩 주긴 주는데 네. 전체가 아니라 감염이 집중된 일부 2개 지역에 대해서만 주겠다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계획이었고요. 40장씩 준다고 계획. 했는데 실제로는 1차로 지금 7장씩 나눠준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게 이제 다 합쳐서 한 6만여 가구, 이제 우리 그 인구 수로 따지면 한 12만 명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중구 정도, 서울의 중구 정도 되는 이 작은 규모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일본 전역이 대상이 아니고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는 이제 2지역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기도 참 심각한가 봅니다. 마스크를 막 40장씩 줄 정도면. 예. 근데 네. 이제 사실은 그 조치는 우리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조치입니다. 아, 그래요? 우리나라도 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네. 우리도 이제 집중 감염이 돼 있는 이제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 이미 시행을 했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 지난달 26일부터 시작했는데 어제까지 총 645만 장을 무료 배포한 상황입니다. 아, 대구에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랑 비교하면 우리가 이제 훨씬 훨씬 압도적인 역시 10배 이상인 상황이고 통이 크다 그래야 될까요? 네. 이게 이제 그 전국의 모든 사람이 일상적으로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오부제는 우리는 이제 특별 공급 조치로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일본은 오늘쯤이나 돼야 일상적인 구매 방법을 이제 공지를 할 그럴 예정입니다. 우리에 비해서 한참 늦은 상태고 마스크 생산 물량이나 공급 물량 측면에서도 한참 좀 부족한 상태라서 그 총리가 직접 나서 가지고 사재기 좀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해야 될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랑 비교하면서 무조건 우리 당국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이런 가짜 뉴스들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언론을 보면은 맨날 우리나라는 못하고 남의 나라는 잘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또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 반대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왜 이러는 겁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한편 시리즈를 갖고 나온 건데 그래요. 예. 세 번째 소식은 그래서 한편 미국에서는 시리즈입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예, 좋습니다. 한편 시리즈. 현재 지금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지역 감염으로 완전 전환이 되면서 네. 확진자가 지금 500명을 넘어섰는데요. 아직까지도 상황 파악을 못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다름 아닌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이 지금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이렇습니다. 독감으로 사람이 죽는 줄 몰랐다. 어머, 이분 왜 이래요? 미국 독감 얼마나 많이 죽었는데요. 그러게 2만 말입니다. 명이 죽었는데. 예, 지금 이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건데요. 미국에서 매년 3만 6천 명의 사람들이 독감으로 숨진다. 이렇게 이제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장이 보고를 하니까 네. 나는 그런 수치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 보고를 받았다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있냐고 되물었을 거다. 이런 와. 얘기를 기자들 앞에서 한 겁니다. 이 남의 나라 대통령을 욕할 수도 없고 참 답답한 상황인데 이분 왜 이러는 겁니까 도대체? 저야말로 미국 대통령이 설마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라고 되묻고 싶은 심정인데 네. 예, 당장 지난해만 해도 미국에서 3만 4천여 명이 독감으로 숨졌다는 게 이제 그러니까요. 알려져 있는 미국 상태고. 독감 막 바깥에 퍼지면 안 된다. 우리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 일반 감기하고 독감을 헷갈린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의문이 예. 들 정도인데 명백하게 다른 거죠. 제가 독감을 영어로 할 줄 몰라서 말을 못하겠는데 일반 예. 코프인가 막 그런 거랑 틀린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신종플루하고 인플루엔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네. 헷갈린 것 같은데, 자,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상황은 물론이고, 이제 관련 정보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두운 상태가 아니냐, 혹은 아직 똑바로 좀 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상황인 겁니다. 아니 미국은 사실은 이 코로나 검사하는데도 돈도 되게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마스크도 되게 비싸게 판다.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대통령까지도 독감으로 죽는지도 몰랐다 이런 발언을 하다니 참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미국과 비슷한 상태를 영국의 인디펜던트지가 알려줬는데 네. 다름 아닌 과거의 미국이었습니다. 자, 스페인 독감이 대유행을 했던 1910년대 미국 우드로 윌슨 정권이 지금의 트럼프 정권과 비슷했다 이런 지적인데 당시 이제 보건 위기 상황을 축소 발표를 해가지고 사태가 악화된 적이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비슷한 길을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지금 재선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왜 뭐 이러는 그럴 거예요? 수도 있고 네. 뭐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실제로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 진짜 몰라서.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비슷한 길을 가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서 재밌는 사실이 하나 알려졌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독감으로 사람이 죽는 건 줄 몰랐다고 하는데 네. 정작 그 할아버지인 프레데릭 트럼프가 스페인 독감으로 숨졌다고 합니다. 자기의 할아버지요? 예, 그렇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였던 이제 프레데릭 트럼프가 1918년에 스페인 독감으로 갑작스레 숨졌는데 네. 이 얘기를 들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독감으로 사람이 죽는 줄 몰랐던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할아버지가 왜 죽었는지도 몰랐다. 이런 이 상황이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점점점이네요. 예, 네. 그런 한편 시리즈 네. 앞으로도 종종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진짜 정치에 대해 다 알려준다. 박스트라다무스의 진정. 네, 쏟아지는 소식들 속에서 깊이 있는 분석을 해주시는 바로 이분. 뭐 좋든 싫든 간에 너무 잘 맞추십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박스트라다무스 박지원 민생당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목포에 있습니다. 네, 목포에서 소식 전해주시는 우리 박지원 의원이신데 오랜만에 북한 소식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오전에 단거리 발사체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를 했습니다. 이 북한이 발사체 뭐 그저께인가요? 며칠 전에도 쏜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글쎄요, 뭐 합참에서는 이번 발사체가 군 동계 훈련의 일원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또 청와대에서는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안 된다. 물론 도움이 안 되죠. 이 코로나 또1호 친서까지 보내고 북한이 계속 이렇게 발사체를 발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 네. 자제해달라.
먼저 이것부터 요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김여정 부부장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 사람들 막 뭐라 했다가 또 안 했다가 좀 북한에 뭔가 좀 내부적으로 많이 힘든가요? 괜히 우리를 계속 찔러보는 건가요? 이건 뭐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글쎄요, 북한은 뭐 통상적인 훈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은 네. 또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 친서 이전에는 네. 김여정 그렇죠. 노동당 부장의 네. 강력한 담화가 있었잖아요. 네. 북한은 늘 보면은 내원 열탕을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이번에 그러한 코로나 사태에서 또 북한이 확진자가 얼마인 것은 안 알려졌지만은 있는 것은 사실 아닐 거예요. 있을 것 같아요. 예, 솔직히 말해서. 네, 있죠. 예. 왜냐하면은 중국과 그런 관계고 그렇기 때문에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 미국에 대해서 네. 계속 관심을 요구하는 그러한 거지만은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네.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사실 뭐 당구를 치면 쓰리 쿠션이죠. 우리를 찔러서 미국이 좀 반응하게끔 만들고 싶다 뭐 이런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미국에 직접적으로는 못하고 네. 우리 한국을 찔러서 미국의 반응을 보겠다 하지만은 미국도 또 이러한 것을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당구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여튼간 좀 제가 보기엔 내부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돌파구를 좀 찾고 싶은데 반응이 없으니까 자꾸 이러는 것 같은데 그 또 정경두 국방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한 걸 두고서 북한 매체에서는 이를 비난하는 막 영상을 제작하기도 했다 그래서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글쎄 북한에서는 자꾸 우리가 미국의 지시대로 움직인다 네. 하는 것을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됐든 북한 스스로도 잘 알겠지만 한미동맹이 가장 큰 문제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강화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북한이 좀 성숙된 자세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의원님 말씀을 북한이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총선 이야기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열린민주당이 창당을 했습니다.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본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게 이제 손혜원 의원하고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이 지금 합심해서 만든 당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열린민주당의 방향과 미래 어떻게 될까요? 지금 오늘 민주당에서 진보연합 당을 결정하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까지는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상관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은 열린민주당은 지역구는 내지 않고 비례대표를 위한 정당이기 때문에 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빈다. 그러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비례연합 정당을 사실 민주당이 뭐 이렇게 만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참여하냐 마냐 가지고 원래는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당원 투표를 하기로 했다가 조금 오늘 다시 의원들끼리 의견을 모아보자 이런 방향으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만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민주당이 참여를 할까요? 저는 현실론으로 볼 때는 참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일부 의원들은 미래연합당을 미래연합당이죠. 네. 비례연합당을 비례연합 정당이죠. 비례연합당 정당을 창당하면은 네. 지역구 선거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지금까지 당당하게 그 반대를 했는데 네. 그러한 명분이 없지 않느냐 이러한 것도 맞는 말씀 같지만은 결국 선거를 해서 승리해야 되고 네. 만약 미래 통합당에 제1당을 넘겨줬을 때 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현실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저는 아무래도
참여하지 않을까. 네. 지금 오늘 아침 일부 언론에도 보도됐지만은 정의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네. 비례 연합정당을 창당하는 것이 의석 확보에 더 유리하다 하는 쪽으로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근데 민생당도 반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민생당에서는 일부 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네.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고 뭐 논의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예. 지금 현재 민생당의 지도부가 이제 3당 통합해서 네. 완전히 화학적 통합까지는 못 이루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도부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부 중진 의원들이나 저 같은 사람은 참여하는 것이 옳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됐든 보수의 승리를 막아야만이 진보 정권의 재창출이 가능하다 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뭐 저만의 시나리오입니다만은 지금 정의당이 저렇게 반대를 하지만 만약에 민주당이 참여를 하면서 그 비례연합정당의 한 퍼센테이지를 한 50% 정도 뭐 당선이 되면 50% 정도는 정의당에게 나머지 한 30% 정도는 민생당에게 먼저 이런 식으로 민생당은 조금 30%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한 그 디테일 문제에서 이제 악마가 올 거예요. 네네네. 항상 정당은 그 지분 문제 처음에 그렇죠. 국민들을 향해서는 그러한 얘기를 하지 않지만은 실제 테이블에 앉으면은 지분 문제로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도 그 어깃장 소리가 나오는 게 그러한 것 아니에요. 네, 공천 때문에 지금 힘들죠, 다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의당, 민생당 뭐 여러 가지 견해들이 나오겠지만은 그 저를 만났던 민주당의 관계자도 자기들은 후순위에 들어가겠다. 7석을 얘기했는데 네. 지금 진척되는 거 보면은 또 우리 민생당 같은 데서 민주당은 아예 비례대표 의석을 내놓지 마라 네네. 하는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결론은 저는 지금 목포에 서 있기 때문에 네. 또 우리 민생당의 지도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알지 못하신다고요? 예, 네. 제 개인적인 그러한 소망은 보수에게 이기기 위해서 네. 진보 정권의 재창출을 위해서도 함께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군요. 뭐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방향이 이제 그렇게 정해졌다라고 속으로 그냥 저 혼자 생각하겠습니다. 속은 제가 모르겠고요. 네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목포 얘기하셔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열린민주당의 박홍일 전 목포시장이 최고위원으로 합류를 했어요. 이걸 보고서 일각에서는 노무현 정신 계승하는 열린민주당의 이 박 전 시장의 간 거는 손혜원을 보고 간 거다. 박지원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맞습니까? 물론 창당 하루 전에 손혜원 의원이 목포에 다녀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창당하는 날 박홍일 전 시장과 제가 아침 식사를 여러 사람과 하면서 네. 얘기들을 나누었는데 네. 서울 가신다고 갔다가 바로 서울에서 전화를 저한테 주셨더라고요. 박 전 시장이? 예, 박 전 시장이. 예. 그러면서 열린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 간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 하겠어요. 또 쿨하게 가라고 하신 겁니까, 그러면? 뭐 쿨하고 제가 가라 오라 할 그런 위치에는 있지 않죠. 왜 두 분 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치가 이런 거군요. 네, 네. 정치적인 입장을 자기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느냐라고 답변했는데 뭐 언론에서는 뭐 손혜원에게 갔느냐 뭐 박지원 어쩌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건 또 아닙니까? 예. 네. 근데 저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원래 손혜원 의원하고 친하지 않으셨어요? 옛날에는? 왜 이렇게 사이가 나빠지셨어요? 저하고요? 네.
뭐 친한 것도 없었어요. 안 친했어요? 헤어졌으니까. 네. 그랬군요. 자, 그리고요, 이제 미래통합당 공천 얘기 한번 해볼게요. 공천 시기만 되면 뭐 워낙 갈등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홍준표 전 대표 컷오프 되면서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 어제는 황교안 대표에게 좀 미루는 모양새긴 하지만 어쨌든 탈당을 하는 걸 원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라고? 저는 어제 보면은 네. 탈당을 하기 위한 수순 아니에요? 수순이다. 명분을 네. 쌓는 용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황교안 대표가 홍준표 전 대표의 공천 결정을 공관위 결정을 고쳐서 네. 홍준표 전 대표를 양산에 공천해라 하는 것이 이제 홍준표 전 대표의 요구인데 네.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다는 거죠. 원래는 그쪽으로 나가라고 하지 않았나? 예. 그렇기 때문에 네. 홍준표 전 대표는 충분한 명분을 축적해서 고향이나 제가 볼 때는 대구가 아닐까. 대구가 아닐까. 정면 승부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무소속으로 대구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지금 TK들이 많이 학살당했잖아요. 네네네. 이분들과 연대를 하건 또는 독자적인 세력을 하건 하지만은 독자적 세력보다는 자동적으로 연대를 해서 TK 목장의 결투가 얼마나 TK 될 목장 것이다. 결투. 예. 그렇죠.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근데 김용호 공관위원장이 사실은 공천한 것을 보게 되면 여기저기서 말들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린 그림은 정확히 뭡니까? 글쎄요, 저는 김용호 공관위원장이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요? 어떻게 됐든 그렇게 큰 물갈이를 해낼 수 있고 또 물갈이를 하면은 잡음이 나오기 마련이죠. 네. 그런데 물론 잡음이 나오지만은 거기에 굽히지 않고 나가고 있는 것은 개혁공천의 길로 가고 있다. 단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대로 현역 의원들을 또 돌려맞추게 하는 문제까지는 잘하고 있다라고는 할 수 없겠죠. 네. 근데 너무 친이계들만 챙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친박계도 많이 들어가던데요. 친박계도 들어간다. 그거는 이제 옥중 메시지 나온 이후에 아닙니까? 전후 다 똑같죠. 다 똑같군요. 그리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또 황교안 대표가 선거 처리해서 모시려고 한다라 이런 얘기 나오던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굉장히 복잡해지대요. 이게 옳을까요, 과연? 김종인 전 대표는 본래 박근혜, 그다음 문재인, 또 우리 3세력도 생각을 했었고 이제 저하고 얘기할 때는 굉장히 제3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더니 이제 또 본래의 친정인 미래통합당으로 가서 또 공천 수도권 좀 바꿔야 된다는 식의 의견을 내고 있는데 글쎄요. 가시든 안 가시든 그것은 본인이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선거 때만 되면 이분을 찾을까요? 유능하니까 그러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민생당 의원이었습니다. 1138 쓰시는 분께서요.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내가 참 좋아하는 목포의 풍우나 박지원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노영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민주당이 비례대표용 선거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전당원 투표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그러면서 또 의원들 간의 논의가 상당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투표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은요.
비례연합정당에 함께하는 건 예정된 수순이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이렇게 진보 진영이 비례정당을 만든다면 민주당 입장에선 정의당 협조가 가장 절실할 텐데요. 정의당 반대가 엄청 강력하죠. 비례연합정당에 대한 정의당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수아 원내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의 윤수아입니다. 네, 오늘따라 목소리 힘이 없으세요? 좀 갈았네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진보개혁 시민단체가 제안한 비례연합정당에 참여를 할지 말지 지금 고민인 것 같아요. 전당원 투표를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 결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결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네. 오늘 의총에서 네. 그러하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재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민주당 내에서도 대단히 어려운 결정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한편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타까워요? 왜요? 지난 2년간 이제 정치개혁을 하자고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가 다양한 이제 국민의 요구를 모두 담아낼 수 있는 흔히 국민 닮은 국회 만들자고 이렇게 해왔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민주당이 사실은 과감히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선거제 개혁에 함께해서 여기까지 왔던 거란 말이죠. 그렇죠. 물론 수십 년 된 양당 정치를 극복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안 갈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국민이 그것을 강력하게 원했고 국민의 그 요구를 받들어서 정치권에서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을 믿고 정도를 계속 걸어가야 한다. 이런 거죠. 네. 국민을 믿어라. 그런데 사실 그때랑은 좀 상황이 많이 달라진 거 아니냐. 정의당 너무 원칙적으로만 얘기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상황 논리를 중심으로 놓으면요. 네. 오히려 지금 여러 가지 경우 수를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가능하고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네. 그것을 모든 선거의 결과물로 예단하고 정치공학적으로 사전에 재단해서 정치적 방침을 정한다? 이것은 옳지 않는 거죠. 네. 그런데요. 사실 인수아 대표님께서도 초반에는 이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가 중간에는 약간 달라진 모습을 보여서 좀 정의당도 고민하나 보다라고 사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결국 정의당은 참여를 안 하는 겁니까? 그렇죠. 전국위원회에서 일요일 날 네. 참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원칙을 잡았고 정리를 정확히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리고 이제 네. 정의당에서는 또 오히려 당원들이 나 그럼 탈당한다. 우리도 민주당처럼 그러면 당원 투표를 결정하자.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그 전에서도 당원들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부분은 여러 가지 또 우려도 있을 것이고요. 예. 아니다. 정도를 가야 된다라는 그 의견을 표출하는 것까지 우리가 가타부타 할 수는 없는 거였고요. 오히려 그런 의견들이 건강하게 표출되는 과정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데 어쨌든 그렇게 요구하는 거는 안 받아들이겠다 이겁니까? 아니죠. 지금 현재 그 전국위원회의 의결 기구에서 네. 이 문제에 대한 정의당의 방침이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원들한테 전부 메시지를 좀 보냈고요. 네.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쳤던 거죠. 그리고 저희들이 비례연합 정당을 만들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그 전에 있었던 의원단 상무위 그리고 각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에서요 기본 가닥을 잡고 쭉 해왔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비례정당 그러면 안 만들고 그러면
지난번에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미래한국당이 전체 비례 47석 중에서 27석 정도를 얻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진보 진영은 참패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던데요. 민주당 구슬연구소에서 그 나온 한 예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여론 부분은 수차례 발표된 바 있지요. 그런데 그 여론 조사를 수치하고 그것을 결정적인 성과로 전망을 하면서 한다면 네. 정말 그 한국 정치의 그 민심의 그 역동성은 그것을 전문가들이나 여론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엎었던 경우가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그건 잘 알고 계실 건데 네. 오히려 민심의 역동성을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새로운 뭐 공포감 조성이라 할까? 이런 것으로 자꾸 작동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면 혹시요,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를 하더라도 본인들 몫은 안 가져가겠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마찬가지 결정은 똑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민주당이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지 안 할지 혹은 앞으로 정의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 잘 모르는 상황이긴 한데 대표님 보시기에는 앞으로 민주당 어떤 입장을 선택할까요? 글쎄 제가 민주당이 오늘 의총에서도 좀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네네. 해야 된다, 또 그렇지 않아야 된다. 이것은 단순히 원칙을 지키냐, 뭐 실리를 택하냐 이런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정말 그 국민을 무시하고 가짜 정당을 만들어가면서까지 반성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정치개혁을 후퇴시키려고 하는 미래 한국당 또 미래 뭐 통합당인 네. 권력이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힘을 모으고 국민의 심판을 받게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우선 아니겠어요?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요,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4+1 협의체가 이제 합심해서 위력을 발휘할 때 혹시 우리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키면 미래한국당이라는 그런 비례용 정당이 나올 것이다라는 측 같은 거는 못 하셨었습니까? 실제 너무나 이제 비상식적인 정치 세력이 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참 비례 제도를 없애자고 했던 것이 다시 위성 정당으로서의 비례 정당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실리를 취해보겠다라는 네. 아이러니한 어떤 상황이 이렇게 발생했는데요. 네. 그것까지 다 미처 디테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은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이 이렇게 발생한 것은 사실이죠. 네. 그런데 이제 개혁을 거부하는 세력이 무엇인들 못하겠어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 원래 가졌던 개혁을 막기 위해서 특히 정치개혁을 후퇴시키기 위한 저는 일련의 쭉 과정에 과도하게 우리가 그 프레임에 같이 맞대응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그 결과도 그렇게 지금 여러 경우 수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 정치적 결정을 하는 건 대단히 명분도 실리도 놓치는 그런 결과를 나올 수 있다.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정의당이 계속 주장해왔던 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민의를 정확히 반영해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지금 네. 사람들 얘기로는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준연동형이든 연동형이든 이번 선거가 끝이다. 다음엔 없을 거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네. 미래 한국당하고 뭐 통합당하고 자꾸 헷갈려가지고 네. 죄송한데
그러한 것을 무위로 돌리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저도 봅니다. 네네. 그럼 어떻게 해야겠죠, 우리는?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안 될 것이고 포기해야 됩니까? 정확히 정치개혁을 반대하기 위한 이러한 꼼수와 방해 공작을 벌이는 것을 국민 앞에 낱낱이 폭로하고 힘을 모아서 그 부분들을 돌파하고 해야 되죠. 그래서 국민들에게 그러한 판단을 하고 심판을 하게 만들어야죠. 예를 들면 민주당 내에서 지지자들 내에서도 비례정당을 꼼수로 대응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 거의 50%에 가깝고요. 네. 중도층에서는 더욱더 비례정당 만들어서는 안 된다. 같은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정치적인 국민의 정서의 또 한 측면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정의당은 한편으로는 전략적 분할 투표 같은 선거 연대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비례연합정당하고 상관없이 민주당하고 선거 연대는 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분할 투표 관련해서는 오히려 그 전에 다양한 방식으로서 뭐 선거의 연대의 내용, 정책 연대가 됐든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이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인위적인 측면에서의 분할 투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할 단계는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좀 살펴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시군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1인당 100만 원을 이번에 상황과 관련해서 전 국민에게 주겠다 이런 건데요.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가능합니까? 저는 그 재난기본소득의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칙에는 동의하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이라든가 이런 좀 집중하고 좀 선택적으로요. 거기에 가장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하는 부분에 우선적인 그러한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한번 참고해서 실행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의 부분을 전체적인 부분으로 그렇게 구체적인 액수까지 정하면서 이렇게 던지는 것은 조금 더 좀 신중하게 설계를 하고 그 상황에 맞게 했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 윤소화 원내대표였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따뜻하고 상식적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